원로분들 만나 뵈면서 앞으로 개혁신당과 또 이준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또 탐문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태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황태현 교수님에 대해서 아주 짧고 굵게 설명드리자면요. 김대중 정부의 설계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맞죠, 교수님? 너무 과대평가입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 DJP 연대를 통해 가지고 집권하셨을 때 그런 전략부터 그리고 결국에는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해당하는 이데올로그 역할까지 하셨던 황태현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말씀을 주시고 제가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그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DJP 연대의 주요한 역할을 하신 것이 맞죠? 예,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너무 침소봉대하지 않고. 예. 근데 DJP 연대라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일화 모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공동정부가 들어섰죠. 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처음에? 우선 소외된 지역 문제가 당시 1980년부터 예. 2000년까지 아주 거세게 서양에서 일어났고 그걸 활용해서 미테랑도 이제 집권을 했습니다. 미테랑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거기 프랑스 잘라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거의 사회당이라고 하는 세력은 남부 지역이 전부 카톨릭 농민들의 지역이라 아예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당 조직도 정개하지 못한 때에 소외 지역에서 이제 거센 지역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요구를 담기 위해서 지역 태제를 이제 사회당에서 처음으로 계급 태제를 뒤로 미루고 지역 태제를 내세우면서 지역 간 연합론을 핍니다. 그래서 이제 81년에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이제 정권 교체가 전후에 일어나는 거죠. 그 모델을 이제 DJ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처음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셨고, 나이가 노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게 아니라 생각이 늙었으면 노인이고 생각이 젊으면 젊은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선거를 치렀는데 결과가 의석 79석으로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다시 나를 불러서 옛날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해달라. 예. 그래서 소외된 것은 꼭 계급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도 소외되고 또 성별로 여성도 소외되는 것이라서 진보적이거나 또는 중도적인 분들은 모조리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치면 당연히 소외된 지역을 대변을 해야 된다. 소외된 지역으로는 충청도고 전라도가 제일 소외되어 있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사는 줄 아는데 내가 통계를 보여줬어요. 오히려 전남보다도 국민소득이 더 낮았어요. 그 충청도 지역이 연대를 하면 되는데 이분은 JP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 꺼려하셨고 그래서 그 JP의 얼굴보다는 충청도 분들의 그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고 혼자 나가면 100% 떨어집니다. 나가서 반드시 되려면 잡아야 되고 반드시 떨어지려면 그냥 혼자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손을 잡으셨고 그 대신 개혁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개혁을 그러면은 50%만이라도 하시겠습니까? 하나도 안 하시겠습니까? 50%만이라도 해야지. 그러면 잡으십시오. 그렇게 설득을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와, 이게 처음에 굳이 말씀드리면 DJ 입장에서는 우선 결단이고. 예. 유신 잔당하고 나하고 손잡으라고. 그러니까요. 이 JP는 유신 직계이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과거 그 유신 세력은 김대중 대통령을 그냥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뭐 예. 역사의 발전이나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사람 죽이는 일 빼고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인이라면 유연한 사고를 나는 계속 요구를 했고 결국은 이제 유연하게 사고를 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DJ 입장에서는 그런 결단이 다 치고 JP 입장에서도 사실 그 협상이라 될 거예요 아니면 조건 같은 게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무섭고 어려운 조건은 내각제 개헌이었어요. 예. 이제 그걸 내각제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 당선된 분이 개헌과 동시에 무력화되고 힘이 빠지죠. 예. 그냥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는 건데 예. IMF라서 개혁은 강력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죠. 그 공약을 배신하든지 아니면 이제 저는 그때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면 내각제적인 요소도 있고 대통령제적인 절충점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자민련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냥 황태현 저 사쿠라가 공약을 지나놓고 나중에 자민련 이거 해체 지경에 갔을 때 그분들 한두 분 만났을 때는 그거라도 받아갖고 할 걸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DJ한테 JP가 설득당하고 말았죠. 안 하는 걸로. 예. 총리라도 이제 끝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이제 박태준 그분이 총리를 했더라도 JP가 지명하는 총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권력은 계속 유지할 수 있었죠. 아무튼 그분들도 엄청난 이익을 얻었어요. 장관에 20명 중에 10명을 가져갔으니까. 그때 정우택 의원 이런 분들이 장관 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30대였나 40대였나. 그때 정치인들이 많이 컸죠 그걸로. 이제 봤을 때는 아까 결국 세대 구도에서 지역 구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전환이 필요했던 것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가 또 다시 지역 구도에서 세대 구도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세대도 이제 소외될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아마 20, 30대의 여성들 젊은이들이 둘 다 소외되어 있는데 서로가 서로 때문에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면서 영 올드스 젊은 노인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분들을 챙겨주다 보면 20, 30대가 또 소외되고 20, 30대 챙기다 보면 노인들 빨리 나가라고 이 세대 갈등 문제가 사실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라고 정치가 또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정책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면 원래 행복이라는 건 전통적으로는 오복을 따지잖아요. 오복의 첫 번째가 장수인데 내년에 우리가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됩니다. 지금 일본이 아슬아슬 최장수인데 스위스하고 우리하고 지금 엇비슷하고 뭐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1위 국가가 되는데 최장수 국가로 가면 행복한 국가인데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증오하거나 적대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 이준석 의원님이 해줘야 될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 노인들과 어떻게 하면 잘 화해롭게 젊은이들의 권익이 대변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하나의 좋은 계기는 아무래도 지금 3, 4차 혁명 시기잖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노인들이 해줄 역할은 많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20, 30대에 대한 교육 지원이나 그런 생활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대폭 강화돼야 되는 시대적 요청이 생겼죠. 아마 그게 지금 하시고 있는 정당이 개혁신당인데 개혁신당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를 너무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항상 뭐 길을 이렇게 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탄핵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왜 이렇게 양 진영이 폭력적으로 되어가는가 그리고 우격다짐에 가까운 형태로 정치가 진행되는가 늘 있어왔던 얘기지만 이번에 실제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원을 때려 부순다 이런 거는 뭐 원래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었어요. 상상할 수 없었죠. 아무리 뭐 옛날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기로서니 법원을 때려 부신다 지금 뭐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시겠다 이런 거는 상상 범위 바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교수님? 지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올 때 폭력 사태를 경찰들이 막지 못하면 이제 국가가 거의 붕괴에 드는 상황이 오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측면은 전 세계적인 극우 파쇼 세력의 이제 발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나는 암담하게 느껴지는 게 유럽에서는 왜냐하면 그 난민들의 쇄도인데요. 그 복지 장벽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인데 아프리카가 경제적으로 붕괴됐고 중동의 네 나라가 붕괴됐어요. 레바논이 올증이 붕괴됐고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상황이 돼서 난민이 뭐 엄청난 대량 쇄도 상황이 돼서 지금은 이제 좌우 연합을 통해 갖고 극우 파쇼를 정부에 가담시키지 않는 그 이제 임시 방편책을 쓰고 있지만 극우 파쇼 입장에서 보면 매번 선거 때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지서. 프랑스가 딱 그랬죠. 아니 지금 독일도 지금 독일도 왜냐하면 끊임없이 난민들이 들어오는데 난민들은 그들이 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그야말로 하적거리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는 성격이 좀 다른 게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그 이전에 두 번에 걸친 진보 정권, 예.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진보 정권 속에서 그런 이제 그 전통적인 보수 세력의 어떤 경악스러운 상황,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보수적인 분들이 김중권 비서실장, 그렇죠. 또 강인덕이라는 분이 원래 그 안기부 그때는 정보부의 북한국장이었어요. 이북 사람이고 그분이 통일부 장관. 좌우가 동거하는 그런 이제 공동정부였기 때문에 좌우 갈등이 전혀 없었어요. 좌우 갈등이 없고 의사하고 약사하고 죽으라고 싸웠죠. 그걸 기억나실 거예요. 그 갈등 외에는 이 공동정부 하에서는 좌우 갈등이 없었고 좌우가 오히려 협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우라고 하면 늘 싸우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데 보역 갈등이 아니라 보역 협력하던 시대도 있었다. 그런데 노무현 때 이제 그게 깨지면서 진보적인 분들만 주로 장관이 됐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됐는데 그 다음 이제 그 배제된 상황에서 소외감 속에서 두 번의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강화문 투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보다 훨씬 더 큰 인사 실책을 한 비서실장을 임종석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주로 이제 조사파들이었는데 조사파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사이에 생각이 많이 발전하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를 나는 문제 삼지 않는데 그 한 30% 이상을 청와대를 전부 주사파 자기 후배들을 다 채워놓으니까 장안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주 그야말로 경기를 일으킨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교수들이랑 대부분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교수들도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 지금 만수산 기념궁전이 지금 평양인 것처럼 청와대가 변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인 분들도 극우화되기 시작해서 극우가 대중화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오히려 그 인사나 이런 데서 최소한의 탕평이라는 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그러지 않았고 계속 진보적인 사람 오히려 임종석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보사부 장관 정도로 딱 하면 그걸로 충격을 그렇게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비서실장 그만두고도 하는 발언을 보세요. 북한에서 적대적인 두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도 두 나라 해야 된다. 우리 영토조항 4조 바꿔야 된다. 그 뭐 한반도와 부속도석을 지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도 하나도 안 변했네. 그 옛날 그 대학교 때 하던 얘기를 그대로 오는 거예요. 야, 아니 그게 본인 생각일 수 있는데 하필이면 북한의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그 얘기 나오니까 의심을 많이 샀죠. 지금 이런 극우 파쇼 세력은 이제 종북 세력, 반 중국 공산당, 반 중국 막 이런 게 막 뭉쳐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들이 그 하는 말들은 대부분 망상적이거나 틀린 말이지만은 그 원인 제공은 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공을 했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책도 있고 잘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실책은 그 인사 실책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까지 슬기롭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성을 한다면 그걸 가장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을 대통령 되게 만든 거거든요. 그것보다 난 그 인사정책이 잘못됐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이거는 이제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개혁신당을 지지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저를 보면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개혁신당이 이번 대선에 성과가 좋다 그런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 개혁신당의 내각이나 아니면은 그 정계 개편의 틀 이런 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만약에 뭐 민주당을 도와주거나 그런 생각이 아니고 국가를 돕거나 국가를 위한다면은 포션은 적을지 몰라도 우리 이준석 대통령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얻어서 그걸 무효화시키지 않으려면 그래도 그 개혁신당에서 다음 정권에서는 장관을 한 두세 개는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나중에는 협력하는 모델로 해서 그게 중도 보수 세력을 이쪽으로 극우 파쇼 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와서 의탁할 수 있는 지금 민주당이 많이 중도 보수로 발걸음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은 뭐 못 믿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어떤 믿을 수 있게 도장 찍어주는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고 그래야 다음 2025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거기서 시장도 또 도지사도 아마 군수도 많이 내야 될 텐데 당선자를 내야 되죠. 그것은 특히나
그렇게 바람선거가 아니고 지방선거는 또 그 중앙당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니까 양당에서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양당으로만 몰려갈 게 아니겠어요, 엘리트들이.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준석 의원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을 잘 공천을 하면 적어도 대여섯 개 큰 대도시에서 당선자, 시장 당선자나 도지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의원이 잘 싸워서 퍼센티지를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개혁신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도 극우 세력을 변방으로 가둬놔야지.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변방으로 밀어놓고 정치를 해서 국민을 안정시키는 것 또는 정상화하거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아무래도 또 본인이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또 이런 호남 쪽 그 정치에 정통하시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호남은 또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부분인데요. 물론 민주당이 뭐 절대 우세 지역이긴 하지만은 이 호남이 때때로 보면 선거 중간중간에 재밌는 관전 포인트를 제공하거든요. 지난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막판에 이낙연 후보에게 좀 표가 몰리는 경향성도 호남에서 보여주었고 또 윤 후보한테 좀 갔죠. 그렇죠. 나중에 호남의 민심은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어떤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뭐 제가 다 다녀본 것도 아니고 예. 그렇지만은 지금은 보통 선거와 다른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호남에서 좀 표를 얻고 상당히 많이 얻었거든요. 박근혜 때보다 많이 얻었으니까. 했던 이유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의구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때는 또 DJ 그 홍보를 많이 했죠. 윤 후보가. 그래서 많이 갔고 또 유일하게 대선 후보 중에는 DJ 생가를 방문한 사람은 윤 후보 그렇죠. 하나였어요. 날 잡아서 이재명 갔었죠. 후보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진짜 DJ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좀 찍어줬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지만은 지금은 뭐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 내란 상황이잖아요. 호남 사람들이 인식할 때 그건 그 이재명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옅어졌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옅어진 이유가 4년 반 동안 수사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못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죄가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이 호남에서는 거의 없어졌거나 이제 없는 걸로 스스로 이제 호남 사람들이 확신하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얻은 정도 퍼센티지까지 92, 3% 정도를 얻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이준석 대표한테 뭐 권고를 한다면은 계속 내가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엄청 비판하던데 그 표가 안 돼. 그게. 이 상황에서는 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대가 집권하면 나도 한몫 얻을 수 있는 그 포션을 내놔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식으로 비판을 해야지. 이미 죄인인 것처럼 해버리면 한동훈이 그러고 있거든요. 한동훈은 매번 조사할 때마다 지지도가 줄어들어요. 왜냐면 이재명이 욕하니까. 문제는 이재명이 이길 때 어느 정도 그걸 바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뭐 악용을 하든 활용을 하든 우리 이 의원 유리하게 써먹을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압도적인 정세 우세는 이재명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그 네 명 줄 탄핵에 대해서 줄 기각을 시킬 때 그 결정문을 보세요. 그 소추권 남용은 아니라고 해놨는데 그건 그걸로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탄핵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탄핵 남발로 이게 쿠데타를 했다는 그 근거 중에 하나로 그걸 계속 세계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근데 그거 아니라고 그런 것은 오독이나 오해를 할까봐 헌재가 미리 그걸 잘라버린 거기 때문에 잘 뭐 천재적이고 명면하니까 아시겠지만 이미 탄핵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우리 개혁신당이 잡은 일정 화요일 날 대통령 후보를 뽑아버린다니까 그 일정이 나는 옳은 선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큰 당들 막 논쟁하고 막 나중에 그 설칠 때 탄핵 이후에는 그렇게 갈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당이 후보 뽑아갖고 잘 보도도 안 할 수가 있는데 미리 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준석 천재는 탄핵에 인용되는 걸로 알고 있구나. 그래서 막 보도할 게 아니야. 잘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저는 뭐 교수님이 보셨을 때 아까 우리가 극우 세력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요.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인가가 이제 또 총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저는 교수님 관심사 아니다. 아 그래요? 뭘 하고 다니 상관없다. 문제는 자꾸 등장하면 대단히 눈에 가시처럼 왜 자꾸 지금 살아야 되겠는데 불청객처럼 되고 있다. 예. 그렇게 돼서 거의 그 극우 세력과 더불어 퇴장 모드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이 시간 동안 우리 교수님한테 또 정말 원로 정치학자로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김대중 정부의 설계자 중에 한 분으로서 이렇게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우리 황 교수님께 종종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또 과거에 빗대서 현재 있었던 일을 분석할 때 이 도움을 구할 때가 있는데 오늘도 항상 그랬듯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좀 때때로 필요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면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기꺼이 줘. 예, 오늘 이렇게 황태현 교수님 모시고 최근 전국에 대해서 그리고 개혁신당이 나갈 길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